임상심리사 과정의 이상심리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진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외상과 그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장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상과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는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주요의 장애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하위 장애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장애와 그 장애의 주요 개념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원인과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시간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관련된 하위 범주의 장애들은 또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범주 안에 있는 장애들은 어떤 분류를 가지고 진단하고 평가하는지를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사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들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충격으로 오게 되면 그러한 충격들을 조금 소화하고 다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일상들을 살고 있는데요. 간혹 아주 충격적인 일에 우리가 직면하거나 빠지게 된다면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일들도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상이라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생활 안에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것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고통을 주게 되는 경우들을 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먼저 조금 하나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전 D씨는 친구와 함께 밤낚시를 하러 가던 중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운전을 하던 친구는 불행하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D씨는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죽은 친구가 나타나는 꿈을 자주 꾸게 되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당시 피투성이가 된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D씨의 사례를 조금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늘상 일상적으로 함께 낚시를 가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어떤 하나의 사고가 촉발됨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아주 큰 외상을 가지고 오게 된 사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친구는 그 사고를 통해서 사망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고 그 사고의 과정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친구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이 D씨 안에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외상에 남겨진 상흔들이 조금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손상 또는 생명에 대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수반하는 사고를 겪게 된 후에 있게 되는 심리적 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횟수가 많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외상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에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면 다양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게 되고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명명들을 가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장애들과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개념과 주요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 함은 충격적인 사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에 과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속이 끝나더라도 그 지속성 안에 느껴지는 우리 안의 심리적인 고통감, 그리고 그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그것들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반복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는 이 증상과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질병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최소한 1개월 이상 주요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무너질 정도로 지장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상에 대한 그 기억과 그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실제 외상이 벌어졌던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사건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통 충격적인 사건 직후에 나타나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지나고도 발생한 후로 뭐 한 달, 뭐 일주일, 심지어는 1년 이상이 된 후에 그 이후에 경과되는 경우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촉발되어지는 외상후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사건이 발생하고 어느 시간의 시점들이 지난 후에 그 사건이 다시 내재화되어 있던 게 발현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아동기를 포함해서 어느 연령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고요. 외상 사건이 주위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된 증상은 충격적인 사건의 제 경험과 이에 관련된 상황과 자극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아주 충격적인 상황들을 내가 직면했을 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해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나 지각이나 사고가 순간적으로 파편화되면서 통합되지 않는 해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환청이나 망상에 대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적인 성향,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런 외상을 통해서 우울장애가 우리한테 좀 도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소거하기 위해서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중독적인 모습을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집중력에 대한 저하나 인지 기능에 또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개인은 다음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외상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두 가지에 대한 범주가 속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죽음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 혹은 심한 부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온전성에 대해서 위협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들, 그것들이 직접 직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확인해야 되고요. 개인의 반응은 강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공포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의 장애다라는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상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범주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상 사고들 혹은 지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침습되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회상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외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이나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나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외상들이 계속 침습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회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저희가 이 진단 기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반복스럽고 고통스러운 꿈을 꿀 때, 그게 뭐 악몽으로 꾸어지거나 연속적으로 그런 무의식적으로서 발현이 될 때에 또한 이런 진단 장애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상적인 사건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행동하거나 그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범주가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외상적인 사건은 일면과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부 혹은 외부적인 단서에 노출될 시 강하게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겪었던 외부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경험되는 것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매스컴에서 전달되는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느꼈던 고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기준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상적인 사건의 일면과 유사하거나 상징, 이 같은 반응으로서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반응 안에서 계속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장애 기준 중에 세 번째 커다란 범주로 좀 살펴본다면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이것들이 일반적인 반응에 의해서 조금 둔감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반응들이 외상 후에 이것들이 드러나면서 일반화 반응이 좀 둔감해지고 다른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들을 하고 있는 정서가 나타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상과 관련된 사고, 느낌 또는 대화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어떤 느낌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같이 편안하게 나눴었지만 외상이 있은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피하려는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면 장애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외상에 대한 회상을 일으키는 활동 또는 장소, 그리고 관계했던 사람들을 회피하는 방법들도 그런 부분들도 외상 후 진단에 들어간다. 그리고 외상의 중요한 측면을 회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떠오르지 않고 굉장히 억압되는 방식으로도 반응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중요한 활동 안에서 흥미나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동떨어지거나 혼자 격리된 느낌을 받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감정을 조금 느끼는 것들이 어려워질 때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둔마되어지는 상태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크게 느껴져야 되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따뜻함,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느낌을 좀 느껴야 되는 어떤 순간에도 그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둔마되고 완화된 모습들을 좀 와해되어진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단축된 미래에 대한 감각들,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생애의 어떤 주기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굉장히 단축되어져서 그 감각들을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커다란 네 번째의 범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증가된 각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속적인 증상들, 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있을 때 외상 스트레스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면이 조금 곤란해지는 경우, 수면 패턴이 안정적이지 않고 뭐 불면증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흥분성 또는 분노 표출에 대한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집중장애, 집중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각성하거나 과도하게 놀라는 반응들도 여기에 속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큰 장애 기준 틀을 본다면 앞에서 저희가 살폈던 BCD의 증상이 이제 한 달 이상
저 범주 안에 속한 것들이 하나만 속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있을 때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다라고 진단을 좀 내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애가 사회적 또는 직업적 또 다양한 자기가 사회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주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장애로서의 어떤 삶을 힘들게 하는 유형으로 일으켜져 있을 때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었는지 인지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조금 본다면 안정성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할 때, 그래서 의미 있는 세상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세상은 안전하고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잘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라고 강한 신념이 갖고 있을 때 그 신념들이 무너지는 순간 외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있는 그 안전에 대한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신념에 대해서 와해가 생길 때 균열점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나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나의 삶이 지속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가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외상 사건으로 인해서 신념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인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앨리스나 클라크의 인지 모델 관점에서도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편적이고 또 와해되어서 오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의 장애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표상 이론 관점에서는 외상 사건을 의도적으로 회상해야 할 경우에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기억이 불능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와 달리 외상 사건의 장면이 너무나 자주 떠오르게 돼서 오히려 침투적인 기억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반된 증상이 외상후 스트레스의 원인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적인 처리 이론 안에서는 외상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들이 다양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결망 안에서 공포기억 구조가 형성되고 그 부분으로 통해서 삶에서 부적응적인 어떤 행동들을 초래하고 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생물학적인 이론 관점에서 본다면 유전적 요소 또는 어떤 외상이나 이런 부분들, 외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취약성을 갖고 있을 때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생물학적 이런 관점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발 요인을 좀 저희가 3가지 요인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상 전 위험 요인, 외상 과정 위험 요인, 외상 후의 위험 요인. 먼저 외상 전의 위험 요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외상 경험 이전에 있었던 나의 경험 또는 정신적인 어떤 가족력 또 내 안에 있는 의존성이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것들이 외상에 대한 사건과 함께 발생되면서 외부적으로 통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고 자기 안에 있는 통제성이 취약해지면서 오히려 더 외상에 가까운 것들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외부적 통제의 소재를 통해 음주나 도박,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당되어서 외상이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상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외상 사건 자체의 요인으로서 그 사건이 어떤 양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상이 굉장히 강력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외상이 조금 덜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강도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안에서 강력한 외상에 있어서 그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병하고
그것들이 트라우마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강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소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외상의 강도가 높고 노출 횟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기준들도 있습니다. 외상 후의 위험 요인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러한 외상 후의 위험으로 노출되어 있는 요인들이 사회적 지지망이나 경제적인 자원, 부가적인 어떤 스트레스 원인이 해상돼서 외상 후에 이런 것들이 더 촉발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다른 생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외상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 심하게 촉발되고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외상 문제에 더불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으면 두 가지가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촉발되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는 증상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정신역동적인, 정신분석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이러한 정신분석적 상담을 통해서 그 외상의 기억을 다시 재경험하고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행동치료나 인지치료, 체면요법을 통해서 기타 다양한 심리치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둔감화되어진 어떤 감각을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돕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치료는요, 세로토닌을 흡수하는 이러한 흡수하는 것들을 조금 막는, 억제하는 우리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고유의 증상도 조금 호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도가 있거나 그 기억들을 계속 떠오르는 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약간은 호전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한 가지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소거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약물과 병행되는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런 증상이 조금 완화되고 삶으로 복귀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위 범주에 있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요, 외상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후에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증상이 최소 3일에서 최고 4주간 지속되는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외상 후 스트레스처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뒤나 1년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3일에서 길게 최고는 4주간에 지속되는 그 불편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나의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4주가 지난 후에도 이러한 부적응적인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기준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주요한 요인을 차지하겠죠. 최소 3일에서 4주간이라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4주 이상 지속적이고 또 더 다른 반응성으로 일어나고 있다가 그 사건들이 기억이 안 나고 있다가 얼마 후에 또 그것들이 지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간주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위협,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조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노출된 일이 있어야지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을 하거나 외상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들을 자기가 목격을 하거나 외상 사건이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서 그것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저희가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죽음이나 그 죽임에 대한 위협이 노출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사건들이 반드시 폭력적이나 불의의 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노출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상이 그럼 뭐 어떤 성폭력이나 어떤 사고나 재난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로 연결되어졌을 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요. 외상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내용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습, 부정적 정서, 해리, 회피, 각성, 이 5가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증상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5가지 영역 안에 해당되는 것 중에 9가지가 속해야지만 이런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9개 이상이 외상 사건 이후에 나타나거나 악화가 돼야지만 되고, 이러한 증상적인 기간이 최소 3일에서 4주 동안 지속돼야지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침습은 반복적이고 또 침습적으로 괴롭고 괴이한 어떤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외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최근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나 정서를 포함한 고통스러운 꿈을 꾸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상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해리 반응, 우리에게 자꾸 오게 되는 사고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들이 와해되거나 둔마되는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혹은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굉장히 극심한 불안과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때 나타나는 침습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피 반응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희가 살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피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또는 생각, 감정을 회피하고 그것들을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반응하는 노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상 사건이 나타나게 하는 요소들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속해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요.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타적인 마음,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해리는 자신 주변이나 현실에 대한 감각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사고가 와해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각성은 뭐 수면장애나 과각성에 대해서 집중이 조금 안 되고 놀라는 반응들을 좀 살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증상이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직업적이고 다른 중요한 영역 안에서도 손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생활을 하는데 유의미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되어질 때만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의 물질이나 생리적 반응 또는 다른 의학적인 상태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외상 사건이라는 분명히 촉발되는 요인이 있죠. 어떤 외상 사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촉발되는 요인을 아주 잘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노출이나 인지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로 접근해서 그러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외상으로 겪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는 치료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성 스트레스에 이어서 하위 범주로 되어 있는 반응성 애착 장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우리 예쁜 꼬마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얼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반응성 애착장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이런 억제형 애착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애착이 부재한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성 장애인데요. 적절한 애착이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 상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반응성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애착적 반응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도 있죠.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애착의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불안을 느끼거나 할 때는 울어야 되는 것들이 어쩌면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이 반응성 애착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감정 조절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억압하고 억제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지연, 특히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의 지능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지연되어지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발달보다는 조금 늦게 되어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또래에 대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범주만큼 하지 못할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 유병률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방임이 되거나 방치되어진 집단 안에 놓여진 아동들에게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10% 미만의 유병률을 좀 볼 수 있고요. 5세 이상의 아동이라면 신중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동들에게 진단이 내려지는 장애 같은 경우는 5세 이상, 5세 전후에는 진단평가를 잘 내리지 않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진단을 내려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애라고 판별 지어졌을 때는 낙인을 찍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오히려 부적절한 어떤 것들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5세 이상의 아동이라면 좀 신중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면요. 주 양육자에 대해서 항상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조금은 억제되어 있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양상들이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지요. 아동이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반응이 조금 떨어질 때 거의 위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위안을 부모에게 구하는 모습으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양육자의 위안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양육자가 오히려 아이를 위로하고 할 때 이 아이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에 있어서도 굉장히 작은 반응들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정서적 장애 안에서는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반응을 또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최소한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반응만 보여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의사소통에 필요한 반응 정도를 하지 감정적으로 오가고 하는 상호작용이 많이 결여된 부분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가 제한적으로 굉장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이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언어적으로 표현되거나 행동적으로 표현되어져서 반응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좀 살필 수 있고요. 양육자와 비협조적인 상호작용 중에서 아이가 굉장히 짜증을 내거나 굉장히 불평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동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아이 안에 내적으로 느껴지는 공포나 불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불충분한 양육의 극단적인 형태를 아이가 경험했을 때 안정적으로 애착을 느껴야 되는데 방치되거나 방임되거나 또는 어떤 학대적인 아이가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는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한 가지 이상의 상태가 드러날 때 애착성 반응 장애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위안, 자극, 애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양육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결핍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아이가 당연히 사회 방임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겠죠. 그럼 애정적으로 박탈이 된 형태로 이것들이 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된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안정을 조금 취하려고 하면 양육자가 또 바뀌게 되고, 또 안정을 취해서 적응을 하려고 하면 바뀌게 되고, 그럼 이 아이가 안정을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야 되는 어떤 행태로 자기의 반응들이 바뀌게 되면서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많이 제한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적인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인 양육 환경 안에서 아이가 양육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단 기준의 3번이 불충분한 양육이 진단 기준의 첫 번째 장애 행동에 초래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안에 하나의 범주 안에 두 가지가 속할 때, 하나의 범주 안에 세 가지가 속하는 이것들을 좀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이 진단 기준의 것들이 다 초래돼야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진단 기준이 장애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애 스펙트럼 장애는 상호작용이 잘 되어지지 않는 어떤 범주의 기준을 본다면 반응성 애착 장애의 아동들 또한 부모와 또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할 때 그런 애착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 스펙트럼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애가 아니라 온전히 반응하는 반응 안에서의 이 반응성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외상으로 이 아이에게 작용되는지를 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장애는 연령 5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이 명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동의 발달 연령은 최소 9개월 이상이 돼야지 진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진단하게 되면 오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애에 대한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 환경적으로 촉발되는 요인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양육 행동, 이런 태도들이 아이들과 애착 관계를 맺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되죠. 그리고 아이의 기질 안에서 기질적 특성에 의해서 예민한 기질인지 또는 아이가 조금 더 둔감한 기질인지에 따라 상호작용의 반응도 좀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가 성장하고 분리분화 과정을 일으키는 과정 안에서 상실에 대한 경험이 조금은 우울함으로 애도의 과정을 잘 겪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과 유사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애착이론으로 살펴본다면 내적 작용에 대한 모델들이 비일관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아이가 양육자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내가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고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 부모의 어떤 비일관적인 태도를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성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럼 좋았던 부모와 나빴던 부모가 균열 지점을 일으키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대상관계로 살펴본다면 부모의 학대 또는 무관심, 어떤 실망과 좌절로 탈애착적인 형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상 안에서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경험이 없을 때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애착 외상이라는 것들은 비교적으로 분명한 환경적으로 촉발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양육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요인들, 또 아동의 기질적인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장애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살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애착장애의 치료와 예방은 양육자의 정서와 우리 아이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의 정서와 반응성을 조금 증진시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긍정적으로 보완되는 지점이 생긴다면 이런 장애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방안을 조금 살펴본다면
정신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조금 높여서 양육이나 이런 가사 보조자를 고용해서 안정된 양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지 자원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좀 확장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심리치료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리상담이나 부모교육, 놀이치료 이런 가족 상담들을 통해서 같이 관계에 대한 개선들을 좀 할 수 있고요. 교육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다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나 이런 개선돼야 될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돕는 것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성 애착장애와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반대되는 반응성을 조금 나타내는 장애입니다.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아무에게나 부적절하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탈억제형 애착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애착장애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응성 애착장애와 탈억제성 사회성 유대감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모가 애착적으로 아이와 관계를 형성해야 될 때 그 애착 지점에 결여가 생기거나 방임되거나 방치되었던 어떤 상황들은 굉장히 비슷한 유사점을 보이지만 드러나는 양상은 조금 반대되는 양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천적으로 좀 과민한 기질을 가질 수 있고요.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정서적으로 고통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느껴지는 외로움, 두려움을 낯선 성인에게 거짓 위안을 구하면서 위로받고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배신의 경험이 있거나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9개월 전에는 마찬가지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언어의 발달 지연 또는 상동증, 영양실조나 돌봄의 결여로 인해서 이러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동기 중반까지 지속된다면 이 부분은 성관계의 문제에 대한 성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낯선 여자아이가 만약에 이런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동기 때 낯선 남자 어른에게도 굉장히 유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오히려 과잉된 어떤 행동들을 보이면서 그것들이 자기가 위안을 구하고 위로를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가 저러한 성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해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단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은 진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이 낯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2가지 이상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낯선 성인에게 접근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주저하고 살피고 주변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상호작용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들이 훨씬 크고요. 지나치게 친밀한 언어 또는 신체적 행동, 스킨십 이런 걸 통해서 자기와의 친밀감을 구성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낯선 상황에서도 주변을 탐색하고 경계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살피지 않고 부재에 가까울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낯선 성인을 망설임 없이 기꺼이 따라 나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진단 기준이 첫 번째 행동이 충동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탈억제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억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개방성으로서 더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동으로 포함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의 진단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불충분한 양육의 극단적인 형태를 경험했을 때 한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것들을 좀 살필 수 있습니다. 위안이나 자극, 애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양육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결핍되어지거나 방임됐을 때, 또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없겠죠. 그리고 선천적인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노출돼 있고 양육될 때 이러한 진단의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진단 기준이 세 개의 불충분한 양육의 진단 기준에 하나의 장애라도 속해서 초래된다면 그것들이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의 진단 기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진단 기준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을 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살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발달 연령이 최소 9개월 이상 돼야지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정확한 원인이 뭐다라고 명명되어지지 않았지만 애착 관계에 있어서 여러 번 상실하거나 양육자가 자주 교차되면서 그 상실감과 배신감을 동반한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형성되면서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것들이 주 원인이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반응성 애착장애와 마찬가지로 저런 정신사회적 지지 서비스, 심리치료적 중재, 교육상담 서비스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하고 확충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적응장애는 주요한 생활 안에 있는 것들이 적응이 잘 되어지지 않는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한 생활 사건에 대해서 적응 실패로 나타나는 정서적인 행동 또는 이런 부적응한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든다면 주요한 생활 사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질병 또는 사업의 실패,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이혼,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적응하는 것들이 조금 더 부적응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는 어떤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한 아이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도하고 생활 안에서 불안함으로 그리고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면 적응장애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냐라고 한다면 분명하고 확인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좀 살펴야 되고요. 이러한 반응은 3개월 이내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한 가지 이상 해당될 때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스트레스 사건의 심각성이나 강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불안을 느끼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 그리고 증상이나 행동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어떤 자기 영역 안에서 유의미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는 다른 정신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한 정신장애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들이 명명될 때 적응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적응장애는 무조건 사별에 의한 부분만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생활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우리가 살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종결되면 이 증상은 지속되지 않고 종결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증상 후에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적응장애와 동반되는 다양한 정서들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응장애 진단 기준 안에서 환경적인 요인을 좀 살핀다면 개인적인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지 자원이 열악한 경우,
그래서 안전한 바운더리나 자기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이 취약할 경우에는 적응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정신분석적인 요인으로 좀 살펴본다면 아동기 초기 어머니와의 애착, 이런 역할에 대한 것들이 좀 안전하게 형성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때로는 적응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심리적 반응이나 대처하는 반응 양식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치료적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 심리치료적인 부분들은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고통과 충격을 공감하면서 지지 자원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집단 상담과 같은 상담 섹션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원 안에서 지지 자원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심리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약물치료는 항우울과 항불안제 등을 통해서 단기간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밸런스가 안 맞춰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맞출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외상과 스트레스 관련에 대한 장애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본 이후에 문제로 어떻게 이것들을 조금 풀 수 있는지 한번 문제풀이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전쟁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 종전 후 총소리에 극심하게 불안을 느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애는 1번 자폐성 장애, 2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번 정신분열, 4번 청각장애. 네, 전쟁포로 어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2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렬한 외상성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때 전쟁처럼 격렬하고 굉장히 불안한 공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되어지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안 증상, 우울 증상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재현성 환각이나 악몽을 통해서 과거의 외상으로 겪었던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어떤 것들을 회상하고 재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더 큰 외상의 자국들로 오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포로로 잡혔을 때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DSM-5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장애 유형과 그 특징을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1번, 외상 후 스트레스는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이다. 2번, 반응성 애착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장애이다. 3번,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1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된다. 4번, 적응장애는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 등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는 DSM-4에서 불안장애로 구분되었지만 DSM-5에서는 외상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로 새롭게 분류되어서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DSM-5에서 다시 단독적으로 나와진 이 범주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2번, 다른 사람의 관계에 부적절하게 친밀감을 느끼는 장애는 반응성 애착장애가 아니라 탈억제, 사회성 관련 유대감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4번은 중요한 생활 사건, 질병이나 이별, 가족의 죽음,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실패, 이런 우리의 생활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은 적응장애의 핵심 요인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4번 또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DSM-5에서 외상 스트레스 사건 관련된 장애의 하위 분류가 아닌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탈억제성 사회성 유대감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3번 적응 장애, 4번 분리불안 장애. 네, 정답은 4번 분리불안 장애가 정답이 되겠죠. 외상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하위 범주를 살펴본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탈억제성 사회성 유대감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적응 장애가 있죠. 근데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불안 장애의 하위 범주로 속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외상 스트레스 관련된 장애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탈억제성 사회성 유대감 장애는 낯선 사람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장애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응성 애착 장애는 부모와의 어떤 적절한 유대감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애착적인 감정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 그래서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반응들을 나타내는 장애다라는 것들. 그리고 적응장애는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생활 안에서 적응이 잘 되어지지 않는 장애를 적응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외상 스트레스 관련 하위 장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앞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된 장애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하위 범주 장애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주요 증상이 어떤 것이 있으면 하위 범주의 기준점은 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리 장애와 또 신체 증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장애들을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러한 장애들이 어떠한 주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개념 안에 어떤 범주로 진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외상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대한 하위 범주와 그 진단에 대한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